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 많은 위안을 얻고 저보다 힘든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살면서 제가 가장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정사도 불우했고 저를 위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과도 이혼을 했거든요. 누가 보면 제 팔자가 참 박복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참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던 엄마와 좋은 추억을 남겼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엄마와 헤어진 뒤로 때로는 원망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엄마의 인생을 알고 나니 원망 같은 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10년 전 엄마가 주신 선물로 저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봐 주세요. 제 아래로 2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저희 가족은 그래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 가족과 함께 한강에 가서 유람선도 탔었고 강원도로 여행을 갔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기억을 끝으로 부모님은 정말 자주 싸우셨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원래부터 크신 편이라 그런지 조그만 언성을 높여도 저와 동생은 무서웠고 방으로 들어가 귀를 막곤 했어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와 동생에게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으셨는데 아빠 앞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면 엄마는 받아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셨어요. 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뭔가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아빠가 너무 무섭기만 했습니다. 1년 뒤 학교에 들어간 저는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왔는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거실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와.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여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는 욕하는 건 물론이고 소리도 질렀는데 엄마는 그저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원래 저는 활발하고 어딜 가든 부침성 있는 성격이었는데 가정 환경이 이러니 어딜 가든 움츠려들고 자신감도 사라지더라고요. 제 동생은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꺼려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주야, 빨리 밥 먹어. 아빠는 아직 안 오셨어. 그래, 알았어. 누나도 지금 빨리 먹자. 응. 동생은 아빠가 계시면 밥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집에 오면 일찍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오시면 동생은 밥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친구들만 봐도 가정이 화목하고 아빠랑 다정하게 손잡고 놀러 가는데 이런 집에 살다 보니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본 적도 없고 제가 친구네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가면 오히려 주눅만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눈치를 너무 봤는지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왜 이렇게 눈치를 봐?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고 필요한 거 사야 하면 얘기해. 그 말이 잘 안 나와. 왜? 나도 모르겠어. 엄마랑 아빠랑 매일 싸워서 그렇지? 왜 싸우는 거야? 우리 지은이도 친구랑 서로 생각이 다르면 다투지? 그렇지. 엄마랑 아빠도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싸우는 방식이 좀 잘못됐지. 그래서 미안해. 이제 그만 싸우면 안 돼? 그래, 그럴게. 안 싸울 테니까 우리 지은이 어디 가서 주눅도 들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 알았지?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엄마는 저와 동생에게 외갓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멀미가 심했던 동생 때문에 이날은 택시를 탔고 40분 정도 달려서 외갓집에 도착했어요. 외갓집은 언제 가도 참 따뜻한 곳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저는 외갓집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외갓집에 다녀온 뒤 부모님은 또다시 싸우셨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빠가 하신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혔죠. 아빠, 뭐라고요? 네 엄마 나갔다고? 집 나갔다고? 나간다는 얘기 없었는데 어디로 갔는데요? 이제 안 들어와. 그렇게 알고 너희도 엄마 언제 오나 기다리지 말고 니네 인생 살아. 아빠는 거의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술을 드셨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술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는데 저와 동생 역시 아빠의 술 취한 모습은 그만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믿고 살아가야 할 사람은 아빠뿐이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아빠도 정신을 차리셨는지 술보다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매일같이 울면서 자던 저희는 금방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침은 아빠가 챙겨주셨습니다. 너네 빨리 나와 밥 먹어. 아빠, 저 못 먹어요. 먼저 갈게요. 아이 참, 한 숟가락이라도 먹지. 석주 너도 그냥 가는 거야? 저는 먹고 갈게요. 누나 먼저 가. 그래, 아빠 저 가요. 차 조심하고. 고등학생이 되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었습니다. 공부도 해야 했고 집에 오면 저녁은 제가 차려야 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동생은 대학을 마치고 직장인이 되었는데 아빠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빠, 오늘은 병원에 갔어요? 갔지. 괜찮대. 뭐라고 하는데요? 그냥 밥 잘 먹으라고. 안 갔네. 아빠 병원 안 갔죠? 아빠는 저와 동생 때문에 한동안 술을 끊다시피 하고 사셨는데 그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동생은 몰랐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신 아빠는 한밤중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방 한 구석에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몸이 건강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아빠는 싫다고 하셨고 결국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빠는 이미 간암 말기였습니다.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한동안 금주를 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는 아빠는 물론 저도 동생도 충격을 받았죠. 수술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아봤는데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수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수술은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능하다는 병원으로 갔는데 색전술이라는 시술 역시 위험하다고 했고 신장도 안 좋은 상태라 시술 전 신장내과에서 진료부터 보기로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한테도 아무 연락 없었어? 누나 전화 없었어. 대체 어디 가신 거야? 미치겠네.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아빠는 병원 예약을 해두고는 집에서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급한 마음에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하루 만에 아빠를 찾았으나 아빠는 집에 오셔서 또 술을 마셨고 겨우 말려서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폭력성이 이때 또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남동생이 어릴 때 엄마한테 당했던 폭력과 폭언을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아빠 진짜 왜 이래? 이거 안 나? 이 자식들이 아빠를 뭘로 보고 내가 이깟 암에 죽을 것 같냐? 아니면 너네 혹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냐?
아빠, 제발 그만 좀 해. 뭐야? 얘놈이? 아빠는 급기야 남동생의 얼굴에 손을 댔고 아빠가 너무 난폭해지셔서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솔직히 어릴 때부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너무 미운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아빠의 폭력이었죠.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폭언은 대단했고 성인이 된 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저와 동생은 아빠가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아픈 아빠를 혼자 둘 수 없어 남동생과 저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 아빠가 간성 혼수가 왔더라고요. 아빠는 워낙 체격이 크신 분이라 저희 힘으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급히 119에 신고하고 시술받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입원 후 이틀 만에 깨어나셨는데 병원에서도 저와 동생에게 폭언과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저희에게 하신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집을 나가고 나서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이제부터는 술 절대로 입에 안 댈 거야. 뭐든 해서 너네 공부도 시켜줄 거고 좋은 곳에도 데려가고 할 테니까 우리 셋이 잘 살자. 알았지? 어린 마음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이때 아빠가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성은 툭하면 튀어나왔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아빠는 술을 찾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지만 아빠가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이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빠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담당 의사는 아빠가 임종을 하실 것 같으니 다른 가족이 있으면 부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빠는 일주일 정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힘든 기억 때문에 저와 동생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내고 저와 동생도 각자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럼 포항으로 내려간다고? 거기가 월급도 더 잘 주고 숙식도 제공된대. 내 걱정 말고 누나 걱정이나 해. 내가 어디 가서 밥 굶고 살겠어? 그래도 이제 아빠도 안 계시고 너랑 나 둘뿐인데 떨어져 살긴 싫단 말이야. 영영 안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주말에 내가 와도 되고 누나가 오든가. 그래, 알았어. 동생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 현장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짠하고 또 기특하게도 보였네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생활했는데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끌렸던 이유는 배경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눈치를 보는 성격 탓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는데 남편은 저와 달리 성격이 모난 것도 없고 좋았습니다. 욕하는 것도 본 적 없고 저에게 아주 다정한 사람이었죠. 지인 소개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멀리 사는 동생과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기에 남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동생이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 서로 시간을 내서 다 같이 만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댁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신 덕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을 얻는데 지원을 해주셨고 간단하게 살림살이를 장만하고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말 부부 하자고? 방법이 없잖아. 당신은 사택에서 지낼 수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나 혼자 쓰는 집도 아니고 직원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난 싫어.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같이 내려가자, 어? 나 혼자 벌어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당장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자는 남편의 제안에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저보다 남편의 연봉이 훨씬 높기도 했고 제가 전문직도 아닌 일반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서 다시 직장을 구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면서 부산은 처음이었는데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이따가 나 퇴근하고 빨리 올 테니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영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있잖아. 우리 직원들이 다 재밌다고 난리야. 이따가 시간 맞춰서 극장 앞으로 나와. 알았지? 알았어. 늦겠다. 얼른 가. 이따 봐. 남편과 저는 여전히 신혼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저와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좋아했고 외식도 자주 했어요. 멀리 사는 제 동생도 잘 챙겨주니 고마웠고요. 가끔 서울에서 시부모님이 내려오시긴 했는데 어머님도 저를 예뻐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가정폭력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시댁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내려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 사무직이었지만 그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월급은 적어도 근무 환경도 괜찮고 직원분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약해진 상태였는지 한 번의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도 제가 입덧을 그렇게 심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신 덕에 임신 초기 집에서 쉴 수 있었지만 계속 쉴 수도 없고 해서 다시 출근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여서 따로 육아휴직도 없었고 남편도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회사는 그만두라고 했으니 차라리 잘 됐다며 이참에 푹 쉬면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저는 유산을 했고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님이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지은아, 죽 좀 했어. 미역국하고 먹자.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애야, 또 가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몸이나 빨리 회복할 생각해. 네. 서울에 아버님이 혼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오래 계시지는 못했는데 계시는 동안 밥이며 빨래며 집안 살림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무리하지 않고 생활했어요. 시댁에서도 축하 전화를 해주셨고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그저 행복하기만 했고 10달 뒤 저희는 둘에서 셋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 저 혼자 애를 봐야 했는데 시어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자주 오지는 못하셨어요. 거리도 멀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 오면 애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이라면 질색인 사람이라 남편도 그걸 알고 연애 때부터 술 마시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늦게 퇴근하는 건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 일을 하다 보면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뭐. 가방 이리 주고 얼른 씻어. 아유 귀찮아. 그냥 잘래.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애 안 재웠어?
당신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깼나 보다. 잘 자고 있었는데.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서 재워. 시끄러워. 원래 퇴근하고 들어오면 남편은 저와 얘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게 없어도 이런 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애와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요. 갑자기 회식도 많아지고 일도 많다면서 집에 오면 짜증을 부릴 때가 많았죠. 저는 싸우는 걸 너무 싫어했기에 남편과 싸울 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참고 양보하며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웬일인지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야, 저녁 먹어. 생각 없어. 당신이 좋아하는 찌개 했는데 같이 먹자. 싫다는데 왜 이래? 남편은 사사건건 짜증을 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도 전혀 없었는데 제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았어요. 감정기복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툭하면 화를 내고 그러다 갑자기 잘해줄 때도 있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꽃을 사서 퇴근했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받아. 자기가 샀어? 그럼 내가 사지 누가 공짜로 주냐? 주말에 내가 당신한테 너무 짜증낸 것 같아서 미안해서 사왔어. 자기 꽃 좋아하는데 결혼하고는 내가 통 사준 적이 없잖아. 고마워. 예쁘다. 그럼 나 좀 쉴게. 남편이 화를 내고 나면 며칠 뒤 꼭 사과를 해왔는데 살면서 이 정도 안 싸우는 집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행동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핸드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잠금도 해두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핸드폰에 패턴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 전에는 갑자기 화를 내면 바로 사과를 해왔지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제가 전화를 걸면 잘 받지도 않았고요. 주말에는 집에 있지 않고 꼭 나갔는데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서 조금씩 의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디가? 친구들하고 약속했어. 친구? 부산에 당신 친구가 있었어? 그게 오랜만에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려왔거든. 아, 그런데 그거 못 보던 향수네? 향 좋길래 샀어. 그런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 저리 가! 남편은 평소 거울도 잘 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부쩍 제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고 안 쓴 향수에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요. 순간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여자가 생겼구나 싶은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의심할 수 없었는데 의심이 가는 정황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남편에게 전화 좀 걸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잠금 패턴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황당했던 건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전에는 하트 이모티콘에 아내라고 저장해뒀는데 이번에 보니 이상한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만, 자기야. 당신 핸드폰에 내 이름 뭐야? 이게 전에 그냥 심심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잘못 저장했어. 바꾼다는 게 깜빡했네. 그래?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라니까 왜 그래? 저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의 바람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집안 살림은 똑부러지게 하고 살았는데 남편은 집에 와서 괜히 트집을 잡는 날도 많았습니다. 베란다 창틀이 지저분하다며 갑자기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내일 비 온다고 해서 물 청소하면 돼.
미리미리 좀 해라. 비 안 오면 청소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봐도 지저분한 건 없는데 왜 그래? 그런데 남편은 집안 살림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회사 여직원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옷 스타일 바꿔보는 건 어때? 어떻게? 블라우스에 치마 입고 다녀. 회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있는데 무슨.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좀 꾸미고 있으라고. 화장도 하고. 우리 회사에 여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자기 관리 엄청 하는 것 같아. 옷 스타일도 좋고 다른 직원들도 다 괜찮다고 하더라. 남편은 이런 식으로 특정 여직원을 자꾸 언급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애 보느라 샤워도 겨우 하는 걸 알면서 화장을 하고 꾸미고 있으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퇴근하면 집에 와서 저에게 한 소리 했는데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거나 저와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었기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뒤로 저도 따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런 식으로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인 건 정말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었는데 예전에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밤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외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부산에 내려온 직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잠깐 연락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니 그동안 참 바빴겠다 싶더라고요. 불륜은 중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자 중 가장 오래 연락하고 지낸 여자를 찾았는데 그 이름은 장소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은연중 남편의 입에 나왔던 그 여직원이었죠.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별짓을 다 하고 지내는데 애가 있으니 남편을 미행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딸이 있으니 어떻게든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마음도 없어 보였고 제가 외도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있었기에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외박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 안 들어와? 나 지금 회사야. 뭐? 아직도 회사라고?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자야겠다. 집에 갔다가 다시 출근하려면 피곤해서 그렇게 알고 윤서랑 먼저 자. 남편 말대로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었지만 저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직원과 함께 있으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블랙박스에서 저의 충격적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바로 갈라섰겠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 딸까지 그렇게 커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보, 계속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떡해?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 월급 받은 건 어떻게 했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이 안 나왔어. 나도 받아야 줄 거 아니야. 달라고 하면 돈이 나와? 거참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짜증나게. 남편이 집에 와서 험한 말이라도 하면 저는 빠르게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는 달리 딸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기에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모은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아이가 있어서 제가 키울 경우 양육비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네가 키워라.
당연히 내가 키울 거지만 당신은 애 아빠면서 그런 말이 쉽게 나와? 나도 충분히 고민하고 한 말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남편은 너무나도 쉽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거기다 이혼 소송 후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만 돈은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주기 싫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정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안 준 이유도 상간녀를 만나면서 다 탕진했고 살던 집도 남편이 담보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쓰는 바람에 팔아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 소송 후 판결문까지 받았으나 상간녀도 위자료를 못 준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는데요. 위자료는 2천만 원이었는데 상간녀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100만 원 보냈어요. 네? 아니, 한 번에 보내세요. 지금 돈이 없는 걸 어쩌라고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진행을 했더니 그제야 상간녀는 남은 위자료에 이자까지 쳐서 보냈고 상간녀 경매 진행비와 취하비 그리고 법무사 선임비까지 보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게 억울했지만 그래도 상간녀한테 받을 돈은 다 받아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전 시모는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감싸고 돌았습니다. 저는 얼마 뒤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는데 전 남편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게 되었어요. 처분한 뒤 빚을 갚고 남은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돈도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로부터 받은 위자료에 전 남편이 준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서울에 친척이며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니 부산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동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제가 가면 오히려 집만 되는 것 같아 오라는 말에도 거절했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 저는 원룸 월세부터 얻었고 그 다음 일자리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딸은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아이를 원에 보내고 점심때 식당 설거지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도 시작했어요. 부업은 단가가 얼마 되지 않아 새벽까지 일을 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많아야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일반 직장은 꿈도 못 꾸고 자리가 있어도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알바였는데 돈을 벌어서 월세로 내면 남는 게 없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네요. 막상 친구들이나 친척한테 연락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전화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이었죠. 깜짝 놀란 저는 누군가 잘못 보낸 거라 생각하고 바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왔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은행 직원분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바쁘게 움직이더니 이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보내신 분하고 당장 연락이 되지 않아서요. 확인되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 그 돈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길래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못 입금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럴 리가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입금자 명이 처음 보는 이름이라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문제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확인했는데 보내신 분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그럼 제가 직접 통화해 볼 테니까 연락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보낸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함부로 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요?
일단 문제가 있는 돈도 아니고 입금하신 분하고 여러 번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제대로 보낸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행을 나왔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히 돈을 썼다가 나중에 큰일이라도 나면 안 되니 일단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전 시댁 역시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한테 있는 돈을 다 털리고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갚지도 못해서 신용불량인 상태라 저한테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좀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보증금이 더 필요했고 이사 비용까지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버는 돈으로 한 달 생활도 빠듯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도 변두리는 전세가 비싸지 않았기에 구축이었지만 딸과 둘이 살 만한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당장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전보다 생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낮에 알바를 다니며 돈을 벌었는데 운이 좋게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알바나 부업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고 근무 시간도 오후 4시 퇴근이라 끝나고 딸을 데리러 가게 해도 충분했습니다. 오셨어요. 윤서가 너무 잘 놀았어요. 그래요? 혼자서 심심해하지는 않았나요? 윤서보다 더 늦게 가는 친구들도 몇 명 있어서 같이 놀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윤서 데리고 올게요. 엄마! 윤서야. 오늘 잘 놀았어? 너무 재밌었어. 그런데 엄마, 나 배고파.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다행히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고 딸도 아주 밝게 커가고 있어 감사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런 삶도 너무 좋았습니다. 폭행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바람 피우며 제 속을 썩이는 남편도 없으니 그제야 제 삶에 여유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시간은 또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났는데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뜯어본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을 보니 제 통장에 3억을 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 급하게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전혀 상상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말도 없이 집을 나갔던 제 엄마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적힌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날 저녁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 앞 작은 커피숍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름도 많아지고 흰머리도 가득했죠. 거기다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왜 그때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따지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의 얼굴을 보니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내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10년 전에 그 큰 돈을 어디서 나서 보냈어? 말 좀 해봐. 제 말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는데 한참을 우시다가 꺼낸 첫 마디는 미안해, 지은아. 미안하다면 다야? 어떻게 나랑 석주만 두고 나갈 수 있냐고. 이날 저와 엄마는 우느라 서로 말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몇 마디 나눈 뒤 저는 엄마와 함께 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자고 있어서 엄마는 제 딸의 얼굴만 잠깐 보시고는 저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너희 다 데리고 도망 나왔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됐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 두고 혼자 도망은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엄마도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면서 살았어. 엄마는 과거에 아빠의 폭언과 술주정을 견디며 사셨습니다. 저나 동생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폭력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얼굴을 빼고 잘 안 보이는 팔이나 다리, 등, 배 이런 곳만 때려서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맞고 살았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의 폭언에도 계속 잘못했다고만 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때문이었어? 엄마가 다 못나서 그렇지 뭐. 아빠가 엄마도 모자라 저랑 동생도 때리려고 하니 엄마가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잘못한 게 없음에도 그렇게 빌었던 겁니다. 엄마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면 아빠가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또 때렸다고 하니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죠.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본 엄마라 당장 저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도 먹고 사는 게 문제였을 거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집을 나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꾼 거야? 아빠 때문에?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너랑 석주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3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나서 보냈어? 저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이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돈은 암 진단금이었어요. 외갓집에서 받은 돈이랑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진단금을 받았는데 그 돈까지 합치니 3억이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다 썼는데. 잘했어. 쓰라고 보낸 돈이야. 이 집 전세 보증금하고 나머지는 석주한테 좀 보냈어.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럼 암은? 암은 어떻게 됐어? 다 나은 거야? 치료받는 중이야? 엄마는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 난 뒤 초기라서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재발했고 전이까지 된 상황이라 수술이 어렵다고 했어요. 내일 당장 나랑 다른 병원 가자. 어? 엄마도 다 가봤어. 괜찮아. 뭐가 괜찮아. 요즘 기술 좋아져서 치료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된다고. 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다른 병원 가면 되는 거야. 하지만 엄마한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을 더 가봤지만 엄마 말대로 수술은 어려웠어요. 항암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엄마는 그 치료도 포기하셨고요. 항암이라는 게 몸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마는 워낙에 몸이 약하셔서 시도했다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엄마가 이제 와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제 옆에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뒤 동생도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남동생은 엄마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엄마를 보자마자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두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이게 뭐야. 석주야, 엄마가 우리 석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동생은 회사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없었지만 엄마와 만나고 난 뒤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저희는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저기 좋은 곳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남산타워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딸과 키즈 카페도 갔고요. 제 딸이 엄마를 너무 잘 따라서
엄마 역시 제 딸을 아주 이뻐해 주셨어요. 할머니! 우리 윤서 학교에서 잘 지냈어? 네, 근데 할머니, 오늘 탕수육 해주세요. 할머니가 만든 거 먹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그게 뭐 어렵다고 해줘야지. 뭘 힘들게 만들어. 시켜 먹자. 배달시키면 금방 오는데. 됐어. 내가 몇 번이나 더 해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해달라고 할 때 해줘야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어디 가세요? 어? 아니야. 할미가 더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니까 한 말이야. 엄마와 셋이 살게 되니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엄마니까 그냥 이유 없이 좋더라고요. 제 딸은 외할머니가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저도 엄마가 다시 생기니 하루하루가 꿈만 같고 좋았습니다. 엄마는 항암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진통제를 달고 사셨는데 저희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같이 자다가도 옆에 없으면 엄마 혼자 화장실에서 고통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요. 남동생은 휴가까지 쓰고 서울에 올라와서 엄마 곁을 함께 지켰습니다. 엄마는 입원 후 증상이 좋아지다가도 갑자기 확 나빠지셨고 저나 동생을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엄마가 건강하셨더라면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진작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한 달 넘게 엄마는 식사를 잘 하시고 대화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엄마의 몸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졌고 제가 봐도 당장 떠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데리고 와서 엄마와 그동안 못했던 말을 다 했습니다. 엄마, 내 말 들려? 들려. 미안해, 엄마. 엄마 미워해서. 아니야. 힘들면 말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우리 또 만나자. 알았지? 윤서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우리 윤서 많이 사랑해. 남동생은 한쪽 벽에 서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제가 겨우 끌고 와서 엄마 손이라도 잡아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눈을 감은 엄마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도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장례를 잘 치르고 납골당에 모셨는데 집에 온 뒤로도 몇 날 며칠을 계속 울면서 지냈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연차를 쓰고 같이 있어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남동생도 어릴 때 엄마와 같이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남동생이 포항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집도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어서 자주 보며 살고 있는데 한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참, 전 남편한테 딱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온 연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뭐? 500만 원?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동안 연락 끊고 살다가 한다는 소리가 돈? 우리 윤서는 궁금하지 않니?
윤서 잘 있지?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키웠겠냐? 너 아빠 맞냐? 그리고 너한테 양육비도 위자료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을 해? 나 회사 그만둬서 지금 무직이잖아. 그리고 조금씩은 보냈잖아. 너 신불자에 가진 거 하나 없고 파산 신청했다는 말에 그동안 나도 네 사정 봐줬어. 그리고 50만 원, 30만 원이 보낸 거냐? 사지 멀쩡하면 나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 빌릴 생각 말고. 그러지 말고 좀 부탁하자. 나중에 윤서가 컸을 때 쪽팔린 모습 보이지 마.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제 동생이 전화를 받아서는 전 남편에게 법대로 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말이었는데 제 동생은 예전에 전 남편 앞에서도 내성적인 모습만 보였기에 전 남편이 좀 놀라더라고요.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예로 들면서 끝까지 이런 식이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말뿐인 줄 알고 전 남편은 무시했는데 저나 남동생은 결국 이행명령은 물론 강제집행 양육비 미지급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은 그제야 알겠다며 어떻게든 마련해서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전 남편은 예전에 약속했던 양육비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돈을 못 받으니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더라고요. 현재 저는 남동생과 자주 만나면서 지내고 있는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해서 인사도 했습니다. 빨리 가정을 꾸려서 아이도 낳고 살고 싶다는 말에 괜히 울컥했네요. 그 모습까지 엄마가 보고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저는 앞으로 딸을 잘 키우며 동생네 가족과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는 달리 딸이 밝게 커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